안녕하세요. 가린 책방의 너굴군 리나입니다. 오늘은 미움받을 용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너굴군님이 추천해주신 책이잖아요. 아, 네, 맞아요. 하하. 제가 이 책이 되게 엄청 유명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리나님도? 네, 저도 많이 들어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항상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얘기만 듣다가 두꺼워가지고 읽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과제로 이 책을 읽고 정리를 하라는 그런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읽게 되었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리나님이랑 같이 다시 한번 읽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책을 선정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이 되게 호불호가 갈리는 책으로 유명한데요. 일단은 줄거리를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그러니까 밤으로 목차가 나눠져 있는데 5번째 밤까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철학자와 청년의 대화로 이어지는 그런 책이죠.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딱 보고 되게 새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냥 자기 개발서라고 하길래 뭘 이렇게 줄러리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정리를 하는 식으로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대화 형식으로 갔던 게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줄거리를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밤 주제가 트라우마를 부정하라 이거였어요. 네. 그래서 혹시 리나님은 이 주제를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은 이 트라우마를 부정하라는 주제를 보고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던 점이 있어요. 약간 네. 네. 보편적으로 프로이트의 그런 심리학 네. 원인론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맞아요. 여기서 잠깐 원인론에 대해 설명을 해보자면 원인론은 지금에 있는 결과를 과거에서 찾는 과거의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설이죠? 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조명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범죄자나 아니면 삐뚤어진 뭐 비행 청소년이라던가 이런 현재의 그런 좀 초점되는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 원인으로 과거의 트라우마라던가 그런 것을 많이 원인으로 삼고 실제로 지금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봤을 때도 특히 제 스스로를 많이 비추어 봤을 때도 그런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트라우마 때문이다. 뭐 나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나는 여기에 트라우마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되게 트라우마로 가득 찬 인물로 제가 스스로를 많이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트라우마를 부정하라라고 딱 말해버리고 약간 좀 어떤 면에서 되게 잔인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여기서 이 주제 말 그대로 이 주제 트라우마를 부정하라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네가 이렇게 된 건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야. 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뿐이야. 이 책의 특성상 원인론에 대해 완전히 부정을 하고 100% 아들러의 목적론을 기반으로 묶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들과 많이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초반에 거부감을 많이 느끼실 수 있는 단점으로 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약간 진짜 이 부분이 되게 충격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아들러는 그 트라우마라는 걸 부정하면서 어떤 경험도 그 자체는 성공의 원인도 실패도 아니고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그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의 성격이나 기질 같은 거를 생활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기질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을 하고 언제든지 다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후천적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생활 양식을 바꿔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미움받을 용기 이 책에서 아들러의 심리학이 용기의 심리학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밤의 주제에서 말하는 용기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격이나 기질 같은 그런 생활 양식이라 불리워지는 것들을 바꿔야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용기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군요. 두 번째 밤에서는 모든 고민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라는 거더라고요. 혹시 이거는 어떠셨어요? 이거를 딱 봤을 때. 이 내용도 딱 봤을 때
너무 포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보통 우리가 어떤 문제점에 있을 때 그거를 외부에서 찾지 않고 내부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모든 것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라는 그런 딱 말이 모든 것은 외부에서 시작된다라는 말과 동일시되게 느껴졌던 점이 있거든요. 모든 것은 외부에서? 약간 인간관계라는 것은 외부라고 그때 제가 처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실제로 읽어보니까 틀린 말이 없더라고요.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은 제가 고민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여기서도 나왔지만 이 철학자 키가 되게 작다고 나오는데 그 철학자도 얘기할 때 키가 작은 편이긴 하지만 만약에 비교할 대상이 없었으면은 키가 작은지 큰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잖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역시 고민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런 비교할 대상이 있으니까 열등하다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너가 열등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해석이라는 거, 그리고 열등감이랑 열등 콤플렉스라는 걸 구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좀 인상이 깊었어요. 열등 콤플렉스에 대해서 읽어보셨죠? 네, 오히려 이 열등감이 있음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었는데 모든 것에 오히려 스스로가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원동력과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정해놓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그리고 스스로를 병들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었나. 특히 전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철학자가 키가 155cm라고 155cm인 남자라고 나왔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철학자가 처음에는 자기도 그것에 대해 열등감을 가졌었다. 그러나 그 철학자가 그 자신의 155cm의 키를 다른 가치를 두고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155cm의 키가 자신의 단점이라고 생각했으나 어떤 친구가 너는 키가 작아서 타인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맞아요. 그때부터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고 단점이라고만 생각했었던 키가 장점으로 다시 재조명되는 그런 맞아요. 순간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나도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장점으로 재조명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 책에서 말하는 논리를 딱 받아들이는 순간 흔히들 말하는 인간관계는 복잡하고 답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뒤집어서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여기서 주장하는 게 그냥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고민이 인간관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독창적이게 어떤 것의 해결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내놓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굉장히 책이 현실적이고 약간 그냥 추상적인 그런 자기 개발서랑 다르게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 장에서 네.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는 열등감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네. 그걸 적절히 이용하면은 나한테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이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주제는 타인의 과제를 버리라였죠. 저 정말 이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라기보다 되게 생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좋은 생각인가요? 막 긍정적인 이 책에 대해서 막 공감을 한다 이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진짜 막 말도 안 된다. 완전 긍정적인? 저는 이 세 번째가 특히나 더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저 스스로 다시 돌아봤었을 때는 제 과제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과제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네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줄까? 뭐 타인이 이런 점에 대해서 나를 되게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맞아. 그것들이 다 타인의 과제이고 내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인간관계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타인의 과제를 버려라는 그런 챕터를 읽고 나서는 굉장한 안정감을 얻었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부모랑 자식을 예를 들면은 부모는 자식한테 이러한 기대가 있고 그래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시키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식이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조언까지는 괜찮지만 막 적극적으로 자식이 막 뭘 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밀어붙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아이의 과제를 뺏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서로 되게 안 좋아지고 자기 중심적인 발상이라고 아들러는 여기서 얘기를 하죠. 맞아요. 그게 굉장히 쇼크였어요. 이것도 쇼크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나는 상대방을 많이 배려해서 상대방의 어떤 것을 많이 생각해줬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알고 보면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었다는 것. 맞아요. 근데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타인의 기대를 우리가 예를 들어 받을 때 맞아요. 나는 이 기대를 받았으니까 내가 그것을 꼭 이 기대를 성취를 해줘야 돼. 이런 생각이 그냥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기서 인정 욕구라고 그걸 말하지 않나요? 그쵸? 네. 남한테 이제 인정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자기 과제가 아니라 타인의 과제가 되잖아요. 맞아. 타인의 과제에 목숨을 거는 꼴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인정 욕구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행복을 가져다 줄까, 만족을 가져다 줄까 하는 여기서 굉장히 좋았던 거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내 과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맞아요. 발전시키는 그런 첫걸음이 된다는 것. 그리고 좀 아무래도 덜 피곤해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인정 욕구라는 그런 부분도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막 애쓰는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좀 덜 피곤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오직 자기가 자기의 과제를 풀어가고 자기만의 길을 가는 것 그런 게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요. 네 번째 밤이 세계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였네요. 여기서 말하는 게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이건데 그 예로 뭐가 나오냐면 어떤 아이가 할머니 앞에서 거울을 들고 머리를 계속 보면서 빗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 머리를 보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완전 전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는데. 저격당했어요. 욕해주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약간 이 부분 저는 약간 속 시원했어요. 막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지만 되게 약간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남들이 나한테 뭘 주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친구를 잃게 된다는 약간 충격적인 말이 써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하시나요? 네, 동감합니다. 근데 리나님도 네. 아까 되게 자신이 세계의 중심인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근데 남 의식을 너무 많이 했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중심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는 그게 자기중심적이라고 이해가 된 부분이죠. 네. 우리가 이게 남한테 뭐 폐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다거나 그냥 이런 논리를 너무 확장시켜서 나아가다 보면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남이 나를 너무 싫어하게 되거나 싫어하게 되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들이 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남을 배려하는 거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저 자기중심적일 뿐이라는 거라는 거죠. 아까랑 약간 비슷한 얘기네요. 아까도 남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결국에는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런 맥락에서 여기서 세계 중심 어딘가라는 주제로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나. 여기서 또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나오는데 타인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동체에 공헌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 스스로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느낌으로써 우리의 가치를 실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온 부분이 저는 좀 제가 지금 과대라서 그런지 더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여기서 칭찬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오, 맞아요. 칭찬이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흔히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칭찬을 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게 맞아요. 이 책에서 주장하는 칭찬하지 말라는 거는 칭찬도 약간 평가의 일종이고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맞아요. 형식이므로 수직 관계라고 네. 하죠. 그렇게 되면 수직 관계가 된다고. 맞아. 이 책에서 그리고 제가 진짜 공감이 제일 최고로 많이 됐었던 건 수직 관계랑 대등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우리 사회가 특히나 수직 관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유교의 나라다 보니까 나이에 관해서도 그렇고 그냥 직급에 관해서도 그렇고 거의 모든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라고 말하기가 많이 쉬운 그런 사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런 관계는 정말 옳지 않고 그리고 그런 어떻게 해서든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고 말을 하죠. 딱 그 구절이 뭐냐면
의식상에서 대등할 것, 그리고 주장할 것은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구절과 분위기를 보고 수직 관계에 종속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행동밖에 안 된다는 맞아요. 그런 말이 진짜 강렬하게 제 머리를 강타했었던 부분이에요. 왜냐면 제가 우리나라 사회에 굉장히 신문이 났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나이 차이에 따른 뭐 관계가 뭐 이루어지는, 그래서 뭐 어린 사람한테 약간 막대하고 나이를 먹으면 뭐 되게 대접받으려고 하고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신문이 나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신문이 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도 은근슬쩍 그냥 편의를 위해 약간 묻어갔었던 것도 있어요. 분명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상대방이 나이가 많으니까 말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잘못된 방향으로 오해가 커지고.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런 점을 딱 분명히 꼬집어서 굉장히 속 시원하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었고, 다시금 내가 그렇게 수직 관계의 편의로 종속되는 것은 잘못된 거고 나 스스로에게도 못할 짓이자 상대방에게도 못할 짓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해줬던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에 네 번째 밤에서 말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세계의 중심은 자기가 아니니까 무조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타인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줄 수 있을지 생각을 계속 해보고. 네, 하지만 그러나 그 구분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과제, 타인의 과제. 맞아요. 그리고 또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를 맺어야 한다. 서로 대등한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그쵸.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굉장히 이 부분, 이 네 번째 밤에서 많은 공감을 했다고 해서 약간 추천한 제가 되게 뿌듯하네요. 네, 정말 감사했어요. 하악하악. 마지막 다섯 번째 밤인데요, 벌써. 와우. 뭐죠? 브라보. 저는 진짜 이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왜요? 주제가 네.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아간다 이거잖아요. 맞아요. 저 이게 정말 기억에 남아요. 네. 모든 순간을 춤을 추듯이 살아가라고. 맞아요. 진짜 좀 이 부분, 진짜 이 부분이 짱이야. 여기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고 지금도 제가 이 책을 읽고 적용하면서 사는 그런 구절이었는데, 부분? 내가 뭔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나에게 느끼는 그런 단점들이 있잖아요.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솔직히 외모 같은 부분이나 키 막 이런 외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 제가 달라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뭐 분위기라든가. 분위기고 개인적인 노력으로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거, 그런 거에 이제 집중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에, 단점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그게 자기 수용이라고 아들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나님도 그러셨지만 개인적으로 되게 열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한테 되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나는 그냥 못해 라고 끝내는데, 여기서는 그래 못해, 근데 못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갈 수 있어, 이렇게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네, 타자 신뢰라는 거죠, 일명.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약간 타인의 배신을 생각하지 말고 조건 없는 믿음을 실행하라 라는 주장이었는데, 약간 비현실적으로 느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었긴 했죠. 저도 약간 이 부분 조금 별로였던 것 같아요. 약간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청년이 제가 배신을 당할지 안 당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조건 없는 믿음을 실행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철학자가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네가 배신을 할 경우를 생각하라.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 깨는 것 같다고, 약간 좀 이 부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조건 없는 믿음을 준다는 그런 부분이 자꾸 배신을 생각하게 되면은 네. 막 돈 문제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연인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떠날 것 같다거나 이런 식으로 배신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얻을 행복보다 불안감이나 불행이나 이런 게 커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건 없는 믿음을 실행하는 그런 얘기가 약간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제가 일상생활에서 또 실천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오.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춤을 추듯이 살라는 얘기가 나오죠. 아까 리나님이 이 부분이 제일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인생은 찰나의 연속이고 과거와 미래가 어떻든 간에 지금 여기에서 신경 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현재만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라. 네. 그렇게 하면은 생각하는 거를 이제 뒤로 미루는 그런 인생의 거짓말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지금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4학년으로서 되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는데요. 저는 약간 지금 취업 준비를 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런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계속 나아가다 보면은 이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공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세계는 다른 사람이 바꿔주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 책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이 아들러의 심리학이라는 게 개인 심리학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책을 읽고 저는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러의 심리학이 개인 심리학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근데 또 중간에 타자를 위해서 막 공헌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솔직히 좀 헷갈리고 약간 되게 생각할 거리가 많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여기 추천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인 그런 것들을 뒤집고 생각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다. 리나님은 전체적으로 책을 읽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한테 친언니가 있거든요. 2명 있는데 큰 언니가 저한테 굉장히 현자 같은 사람이에요. 네, 저번에 말씀하셨죠. 네, 근데 굉장히 그 언니가 말하는 논리랑 부합하고, 왜냐면 그 언니가 말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점이 타자의 과제랑 자신의 과제를 분리하라, 약간 이런 면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나치게 남 걱정을 많이 하고 남이 저 어떻게 볼까에 너무 의식을 많이 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니가 약간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해줬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음으로써 그게 더 와닿았고, 그래서 인간관계에 굉장히 독창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고요. 너굴구님은 이 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읽었을 때 처음에 저는 정말 이 청년이 저 같았어요. 물론 그걸 노리고 이 책을 그렇게 썼겠지만 진짜 이 책을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읽기 싫었어요. 대놓고 과제하기 너무 싫다고 했고 정말 싫었는데 갈수록 되게 납득이 되고 개인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좋았던 부분은 생활 양식을 바꿔서 저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새롭고 되게 좋았고요. 오. 그리고 열등감이라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사실이라는 거, 그 부분에서도 좋았고, 마지막 5번째 장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가져서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해가지고 점점 나아가는 그런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정말 너굴구님 짱. 진짜 최고의 선배. 화이팅! 우! 리나님도 그러면은 되게 좋았던 부분이나 혹시 구절 같은 게 있나요? 저는 방금 말한 3가지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너굴구님하고 그냥 너무 일치해서 역시 사람 좀 비싼가 보네요. 이래서 우리가 4년간 서로를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네, 아무튼 그랬나봐요. 아까 그 타인의 과제와 나의 과제를 분리하라는 그 점이 되게 기억에 남는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이 책을 읽고 좀 뭔가 달라진 점이 있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네. 뭐가 얘기해줘요. 네, 이러지 말고.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또 많은 책을 읽어서 네. 약간 다 짬뽕이 돼서 변한 점이 있어서 뭔가 네. 아무튼 근데 전반적인 90% 이상은 너굴구님의 의견과 일치한다고 단언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이 첫 번째 장이 그 트라우마를 부정하라라는 그 부분이 진짜 계속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그랬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것도 약간 주관적인 해석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다른 사람에 있었던 일에 비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라고 할 만한 것들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정말 범죄와 연루된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신 분들이라던가 그런 분들은 이 책을 읽고서는 불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많이 그랬죠. 네.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읽고 블로그에 글을 썼었는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아, 이래서 내 아들러의 그 사상이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다. 막 나는 그냥 그를 피하고 싶기 때문에 트라우마란 덮개 밑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닌데 나를 너무 몰고 가는 것 아닌가. 약간 이런 내용의 글이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이 책을 읽으면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게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일반적으로 프로이트의 사상을 알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그런 깨달음을 얻고 싶다. 아니면 뭔가 전환점이 되고 싶다. 일반적인 자기 개발서에 질렸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읽어봐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분들이 계속 트라우마라는 이름으로 자기 내면에 갇혀서 못 나오시는 분들? 맞아요. 이 책을 딱 읽으면은 아 내가 여지껏 살아온 인생들이 다 핑계의 연속이었구나. 약간 맞아요. 직설적으로 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거는 너무 원인론에만 갇혀 살지도 말고 목적론에만 너무 상처받지 말고 그냥 적절히 둘을 융합시켜서 그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면은 가장 좋은 것 아닌가. 네, 방금 리나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씀하신 그 특히 추천하는 분들이 트라우마 뒤에서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막 너무 지나치게 그런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역시 뭐든 적절한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리나님이 방금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결국엔 이 책을 읽었던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읽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적절하게 원인론과 목적론을 이제 구분을 하면서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미움받을 용기 한번 같이 얘기해봤는데요. 정말 뜻깊고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영혼 없고.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많이 읽다가 저 되게 엄청 신물이 난 상태였는데 그래서 몇 년 동안 자기계발서를 정말 안 읽었는데 이 책이 정말 신선하고 새로워서 개인적으로도 좋았고 여기서 읽고 굉장히 와닿은 점들을 지금 생활에도 적용을 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어서 읽어보실 분들은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상 가린 책방의 리나 너울꾼이었습니다. 하각 빠잉